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경기도청의 농산물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더 이제부터 유익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가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고 굉장히 약간 좀 불쾌하려고 합니다. 저보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정말 좋아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가족이라는 말씀 듣고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통합 워크숍이 아마 제가 학교 구축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오래된 것 같은데 이란 전통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자기가 이렇게 많이 줬죠? 아까는 오면은 뭐 시키니까는 밖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시키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질문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오전에는 거의 오전 내내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사님하고 회의, 부지사님하고 회의, 또 대통령 영상회의까지 하면서 오전 내내 했었는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포부가 또 호결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상기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런 사업을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사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제도 수원시에서의 그 주요한 우리 그 먹거리들 소매 가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일주 전과 어제 한 주가 지났을 때의 그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뛰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어제 수박 3만원 보면은 뭐 40% 이상 뛴 것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희망 같은 건 70%가 되었고요. 그가 일주일 사이에 물론 한 달보다 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어요. 이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기후, 이상기후,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상기후, 요즘은 시간당 오는 비가 50이 넘으면 우리가 극한 호우라고 하는데 극한호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매번 극한호가 오는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우리의 먹거리가 급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또 우리 이 물가 이 급등에 따른 소위 말하는 먹거리 취약도 생기게 되고요. 이거에 따른 먹거리 격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그 수박 하나 이제 먹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도 같은 경우 지금 학교 지금 휴학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마 우리 경기도 어제 일찍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학교 급식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경기도가 기후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농정을 해야 되는지와 그 농정 속에서 우리 급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잠깐 얘기 드리고 그리고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우리 기후급식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좀 더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그 경기도의 기후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은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후에 대해서 뭐 이제는 뭐 예전에 뭐 일자리랄지 기반이랄지 유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농촌이랄지 이런 것들이 농경이 굉장히 큰 아젠다였는데 작년부터 해서 그 기후의 문제가 뭐 재난 이런 게 이제 5계절입니다. 4계절인데 5계절을 재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11월 27일이었나요? 우리 작년에 첫눈이 왔을 때 그 첫눈의 그 아픈 기억 정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 기후가 우리 적어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지금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약간 분류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기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스려보자. 우리 농업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를 막아보고 기후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농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큰 피해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데 기후 테크랄지 기후 에너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첨단 기술과 또는 우리의 농법을 통해서 우리의 탄소를 줄이고 그리고 탄소를 저감하고 그러한 쪽에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탄소 배출의 최소화 또는 친환경 농업, 탄소 농업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기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도 이제는 농업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지금 아직 좀 어렵습니다만은 농농용 태양광이랄지 풍력, 조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촌에서도 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또 기후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농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난대응이랄지 기후정책은 우리가 기후 위협에 닥쳤을 때 그 위협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데 기후에 대한 예방이랄지 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문제가 조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보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한 보험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가입률이. 그 이유는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경기도가 예전에는 재난에 대한 그런 피해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특히 벼 같은 경우는 기후보험, 우리 재난보험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피해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복구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여러 가지 농업 기반 저수지랄지 작년에 안성에 갔더니 참 놀라운 게 안성에 놓은 벼를 심던 그 들판에 벼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비닐하우스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논을 했을 때의 홍수 조절 설계가 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업 쪽에 계신 분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벼는 3일 정도 물에 잠겨 있어도 빠지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잠기는 것이 3일 정도에 빠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닐하우스에서 오일을 푼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일은 딱 한 번 물에 잠기는 순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벼를 기르던 그런 기반 조성에서 대부분이 다 하우스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반 조성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후대응의 농업 기반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기후급식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급식에서는 우리가 기후에 대한 선한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회피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쭉 우리 기후 급식, 우리 급식이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이 길에서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도청에 처음 들어와서 팀장일 때 친환경 농업 팀장을 하게 됐고요. 그때가 2008년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친환경 우리 무상급식 체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게 2009년부터고 아마 제 기억에 2009년 거의 연말에 우리가 8당 석사법인을 출범하고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그때는 하고자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도 이 학생들에게 조직화해서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조직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8당 수배라고 하는 8당 주변에 있는 7개 시군에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가장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광주에 있는 친환경 농산 물류센터도 그때 당시 만들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우리가 거의 500억 사업을 들여서 3년 동안에 그때 당시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학교 대부분의 학교에도 차액 지원 거의 한 25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차액 지원해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직화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합장님들과의 참여 또 여러 활동가분들 또는 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서로 불화를 가지고 떠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리체계 만들면서도 우리 또 특히 이제 학교에 당시에 우리 그 식재를 공급하는 그런 식자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경기도가 모든 학교에 공급을 관여하기 때문에 됨으로써 그 어떤 그런 사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아마 여기에 우리 물류 유통에 참여하신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그 고마움도 지금 생각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양보와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오늘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영양사회와 영양교사회 회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같이 우리 영양교사님들, 학생대표, 또 학부모, 교장선생님 모시고 자주 현장도 다니고 또 이런 세미나도 하면서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컸던 정말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 식자재 공급에 대한 그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아마 수의계약 금액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 계셨던 영양교사분들과 또 우리 학교의 교육 행정을 담당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운 좋게 이제 과장이 되어서 다른 데 있다가 2020년 7월달에 다시 이제 광주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학교는 급식을 중단했고요. 우리 생산자분들은 생산하는 것 자체를 다 밭에다가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또 저장했던 물건들이 상한 그리고 우리 유통하실 분들은 물류하실 분들 전처리 가공하실 분들 다 업무가 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향을 겪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 학교 급식이 전면 스톱입니다. 이렇게 스톱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생산물이 폐기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적어도 생산비 정도는 보존을 해줘야겠다 하는 예산을 세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그 피해본 분들에 대한 보상 방법이었는데 참 고마웠던 게 우리 친소년도 계십니다만 농가들 단체들이 스스로 저희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나눠가는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그 피해본 부분들을 서로 자율적으로 나눠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공급체가 처음에는 우리 생산자 단체가 몇 개가 올라가다가 생산자가 추가된 회사가 하더라고요. 또는 아예 민간 기업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큰 일이 닥치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공공조달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때 지금 우리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경기도 공설진흥원이 이때부터 이걸 맡아오면서 공공조달의 개념을 그 당시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아마 200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 비용 학교급식에 큰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급식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또 어떠한 준비에 있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부분은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그런 제 기억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쭉 한번 이번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제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식이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초창기 처음에 아마 2000년 초반 들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박미진 센터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지역공사학교급식 지원 조례죠. 네. 아마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시민, 도민 청원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아마 우리 지방자치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2000년 초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5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2000 중반에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위탁급식이 지금 직영으로 바뀌고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같이 되면서 그때 당시 가장 큰 우리의 미션들은, 우리의 목표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러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보면은 로컬 급식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굳이 이름까지 하면. 그래서 이 로컬 급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계약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판로 문제였습니다. 판로라는 것은 내가 생산한 물건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어떠한 가격으로 어떠한 형태로 출하할 수 있는 것, 이게 계약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 바로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센터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가격결정협의를 하는데, 우리 생산자 협의하고 결정하는데, 당시에 우리 포도, 맛있는 포도가 뭐죠? 샤인머스켓죠? 샤인머스켓인데, 이게 당시 한 그 키로에 3만원에서 27,000원 정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중에서는요. 그런데 가격결정협의를 하는데, 우리 생산자분께서 12,000원인가 17,000원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시중도 너무 낮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생산자분께서는 앞으로 샤인머스켓은 12,0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가격으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조직화구나.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을 모든 생산자분들이 따라가는, 이게 바로 조직화인 것 같아요. 조직화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내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게 조직화인데, 아마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우리 친농협과 저희가 지금 한 34개 정도 되는 추가회의 조직화는 그 어떤 세계적인 조직화보다 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로컬 급식에서 우리는 큰 성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했던 부분이 또 이 급식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시군 단위로 할 것이냐, 방역 차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방역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경기도는 방역 공급 급식 체계,
계약 재배를 통한 경기도용 광역급식 체계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지나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위협이 왔었습니다. 이 위협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도저히,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스톱되니까 판로가 아예 막혀버립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온통해야 될 부분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 아이들의 급식만큼은 공공의 영역으로 가야겠다, 공공 조달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급식의 원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급식이 중단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중단은 전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생산자분께서는 봄부터 이렇게 재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을부터 이렇게 멈춰져 버리면 그 생산한 거 어떻게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이행률 같은 것도 잘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이곳에 전철이라는 물류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제가 지금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그렇고 이 사업이 줄어들거나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계약 경신 기간 연장이랄지 손실 부분에 대한 보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같은 것을 극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체계의 우리 엔지니어니 많이 따듬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때 당시 같이 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 참 우리가 공공급식 개념으로 갔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가 이제 학교는 중단하면서도 돌봄교실 같은 걸 해서 학교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서만 60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학교에 남아있었고요.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을 안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맡은 상태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정말 어렵죠. 영양사 분들, 영양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60명 돼서 보통 1000명 되는 학교에서, 특히 우리 또 생산 쪽에서는 사실은 물류비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광역급식 시제로 본다면 정말 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되면, 그래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해서 60명씩 되는 학생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학교 급식을 공부를 했다. 이게 바로 공공조달이었다.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기업이었다면 만약에 이 코로나에서 학교 급식은 정말로 중단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이런 것들 모두 떠안고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때 2020년대에는 불과 5년 전에는 공공급식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바로 공공조달 개념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쭉 진행되어 오는데,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아주 큰 이런 전환의 어떤 계기가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기후급식에는 기후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위기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공공급식, 코로나 때와 이 기후급식 이 시기에 이 상황들을 한번 보면은 코로나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전혀 기대할 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왔잖아요. 여러분, 기후위기 예측 불가능합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기후위기가 일상입니다, 이제. 그냥 기후위기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피해가, 코로나는 진짜, 우리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6개월이면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그러다 결국은 3년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할 사태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후급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은 1, 2년이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래서 급식에 미치는 어려움의 장기화, 이것도 다릅니다. 이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후위기에 의한 급식의 위기는 누구한테 올 것이냐, 우리 생산자에게 올 것이냐, 유통하신 분들에게 올 것이냐, 학교에 올 것이냐. 넘겠죠. 그걸 다 넘을 것 같아요. 그 범위는 우리를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지방에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후급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이 공공급식의 조달에는, 다시 말해 이 공공조달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에서 공공의 예산, 자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급식이 바로 공공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의 기후급식이 과연 공공급식이라는 직계로 갖고 가능하겠는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런 답이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그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을 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주무팀에서 갖고 온 거 보면, 우리 학교와 생산자분들의 여러 가지 품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보도자를 냈습니다만, 시금치,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시금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정한 기간 외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거나 또 먹지 못하고 다른 걸 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냉동하는 기술 가지고 시금치를 계속 오랜 기간 먹자, 이런 것들을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전 같은 생각을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그래, 냉동된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2개월 먹었던 것을 4개월까지 늘렸습니다. 이 우리 생산자와 우리 진흥원과 우리 행정과 학교와 국교육청이 이런 것들 하나 논의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보고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학교 급식의 양상 중에 하나가 수입 과액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 과액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급식 정신에 좀 비교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수입산밖에 없다고 한다면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러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고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주도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공급을 약속하고, 제주도에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열대 과일을 제주도에서 공급하게 한다면 굳이 수입하지 않고 국내산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장하는 부분을 다른 저장 기술 수준보다는 훨씬 더 경기도 사과를 오랫동안 좋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류도 이제 고향과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아마 상남인들도 얘기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했던 광역음식 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용인, 성남, 고양, 화성 이런 데는 자체적인 급식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경기도 전체 친환경을 본다면 또 거기에 오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섞어서 할 수 있는 지역과 광역의 혼합 체계를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100여 명 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친환경 학교 음식 같은 좋은 우리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는 광역음식 체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의 혼합된 그런 가장 최적의 방법들을 찾는 것도 우리 하나의 노력인데,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남, 전남, 제주 이런 데도 거의 한 60억 이상의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학교 없이 오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우리가 계약 제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안정적인 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급식,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급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기후급식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조직과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될 것이냐? 그래서 공공조달이 아닌 바로 화합과 연대의 방법이 다르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의 2009년에 시작한 그 학교급식을 제가 직접 하거나 옆에서 보면 아시지만, 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갈등과 불화를 겪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쳐나가는 것도 되게 많았고 상처받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왔죠.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많은 참여하는 그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갈등을 이제는 연대와 화합으로 바꿔야 될 시기 같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목,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만 110가지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그렇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량으로,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에 우리의 연대와 화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아까 몇 가지 보였듯이 이제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친환경과 DAP와 로컬과 파지와의 어떤 그런 연대와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통에서도 전처리할지 가공, 물류, 또 방역과 지역의 혼합,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화합과 연대의 방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품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에 있었고, 또 원하는 실제로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후 시대에 맞는 서로 필요하면 생산하고, 그 다음 유통, 또 필요하면 우리 학교 내에서도 화합하고 연대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의 불화와 갈등을 이제는 화합과 연대로 가져가는 것이 적어도 우리 기후위기, 기후급식 시대의 우리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화합할 수 없고 연대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우는 그 주체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화합과 연대의 그러한 오랜만에서 보는 단어입니다만 기치를 가지고 가야 돼가, 그때가 바로 기후급식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가 저희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저희 역할 좀 했었고, 또 중간에 공공조달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또 좀 제가 관여할 수 있었고, 또 기후급식이라는 정말 필요하다는 바뀌는 이 시간에도 제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생각하고요. 또 오시는 분들과 또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나가셨던 또 불만이 많았던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